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공예 콜로키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국제 공예 콜로키움은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세 번째 학술 행사입니다. 이 공예 비엔날레 주제가 공생의 도구인데요. 이 공생의 도구들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 전시와 학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고 또 새로운 공예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각 3개의 세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션 주제는 세션 1 공생사회 돌봄, 그리고 세션 2 공예 가치 공유, 세션 3 공예도시 재생으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총 8분의 국내외 연사를 모셨습니다. 모든 발표와 토론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이 영상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온라인 전시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 3 공예도시 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공예가 가진 힘으로 이 도시 재생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만나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한국의 사례, 동부창고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발제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론자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발제자와 발표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발제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황순우 이사장님입니다. 이사장님은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바인 대표이사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는데요. 특히 전주 팔복예술공장 그리고 청주 동부창고 등의 총괄 디렉터 등을 맡아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또 문화 재생 방안을 연구하고 구현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줌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인사 한번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봐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제가 멀리서 이렇게 청주를 바라다 보니까 또 남다른 그 감회가 있네요. 먼저 그 비엔날레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순우 이사장님과 토론을 해주실 분도 소개해 드려야겠죠. 임미선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 감독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잠시 양력을 소개해 드리자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을 거쳐서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총괄 큐레이터 그리고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현대공예전 전시 감독 그리고 민헨 바이에른 국립박물관 한국공예디자인전 전시감독 등으로 활동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전시와 학술 행사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자, 제 옆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인공이 바로 동부창고입니다. 이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문화제조창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동부창고는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의 담뱃잎 보관 창고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7개 동은 1960년대 이 창고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탄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공예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황순우 이사장님께 이 동부창고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문화제조창 옆에 있는 동부창고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부터 이 재생 작업을 시작을 해서 8년 동안의 과정들인데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연초 제조창은 1946년 그 청주 안덕벌에 건립이 됐었는데
그때 한 3천 명 정도가 넘는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연간 100억 개비 이상 생산을 했고 해외에도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산업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배 공장이 현대화됨에 따라서 1999년에 폐창이 됐고 2004년 가동이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그 연초 제조창에서 국제 공예 비엔날을 개최를 하고 현재는 공예 클러스터나 충북 콘텐츠 코리아대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여기에 입주되어 있고 현재 문화제조창으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도면에서처럼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있고 지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공예 클러스터,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동부창고가 모두 7동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제조창은 안덕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문화제조창은 대규모 문화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국립현대미술관도 들어와 있고 공예 클러스터 등이 들어와 있어서 청주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또 문화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옆에는 안덕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있고 또 청주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 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동네 예술가들이 유입해서 소규모의 그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는 청주대학교를 포함해서 청주농고, 대성초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터전이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부창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1957년에 청주 공장에서 동부창고를 11,6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2년에 건립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존하고 있는 건물은 이제 숫자로 34동, 35동, 36, 37, 38 그리고 이제 6동, 8동 이렇게 일련의 번호로 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6동과 8동의 그 우측에 있는 1900 건물들 작은 창고들이 있는데 1999년에 담배 원료 공장이 폐쇄되면서 없어졌는데 이따가 한번 도면에서 보실 건데 그 터는 그대로 남겨둔 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04년에는 여기에 있었던 컴프레셔실이나 출하장, 창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를 해보면 1962년부터 이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설계는 전매청 영선과에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은 증평에도 이러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준공한 사마토건 공업사가 그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창고의 그 입지를 보면 57년에 토지 취득을 하고 나서 그 62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 청주 연초제주창 남쪽 부분에 널따랗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동부창고는 연초제주창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동부창고라고 명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남쪽에 있는데 동편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연초제조창의 주출입구 부지 서쪽에 지금 현재 이제 내덕 칠거리 방면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그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위치했다고 해서 불려진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정상골길이라고 해서 지금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길이 쭉 언덕을 따라서 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인데 여기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폭은 25m의 도로로
새롭게 개설되면서 이쪽을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쪽 지역에 대한 지형이나 그 형태들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초제조창 쪽으로 높은 절개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 그러니까 주차장을 건물로 만들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그러한 그 단차가 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의 형상과 레벨을 그대로 예전의 모습을 잘 담으면서 단지가 번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부창고에서는 중요할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목조 트러스인데 이걸 일명 핑커 트러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22.5m의 아주 긴 장스판을 갖고 있는데 현대에서도 이렇게 긴 장스판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삼각형을 짜 맞춘 그 트러스를 핑커 트러스라고 하는데 6.25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1960년에 들어서서 그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국내 건설업체하고 외국 업체의 합작으로 해서 시공 기술들이나 이런 해외 건설 기술들을 반영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지에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났었는데 특히 동부창고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 전매청의 대형 공장이나 창고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아주 장스판을 해결하는 그 구조 공법들을 여기에다가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견고하고 정밀하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넓은 장스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러스 재료는 당시 그 지붕 재료로 사용되었던 소나무나 삼나무 이제 이런 노송 종류로 하게 됐는데 이제 목재 수급을 여러 가지의 이제 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했던 것은 압록강 소나무다 아니면 금강산에서 되었던 금송이라는 그런 설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고증을 통해서 보면 그 시애틀에서 일본을 통해서 수입한 미국산 목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내용들은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 나무들에 의해서 아직 썩지도 않고 도면에 있는 것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조 트러스의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에 구조적으로 가세를 대거나 또 그 접합 부위에는 철물을 대서 보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부창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러스였고 또 하나는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벽체는 그 적벽돌로 만들어졌는데 이 생산과 수급 경로는 목재 트러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 안덕벌 지역에서는 그 옛날 청주 상업고등학교 이제 본관 건립 시기가 1936년이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적벽돌이 생산되었고 축조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청주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한 그 현재 법과대학 건물인데 그 본관 건물을 위시해서 구별관, 구도서관, 체육관의 적벽돌 건축물들이 그 동부창고 건립 시기인 1962년 이전 그 195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벽돌 건물이었고 청주대학교 정문에 위치해 있었던 벽돌 공장하고 그다음에 그 도심 외곽에 청석고등학교 부지에 있었던 벽돌 공장에서 제조되고 운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근거는 현재 청주대학교 연구소에서 이 부분들은 연구를 했고 거기에서 또한 발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부창고의 디테일을 보시면 이러한 트러스들이 굉장히 잘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시멘트의 벽인데 사실은 이 안에 보면 이거는 전부 적벽돌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거기에는 철문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문들이 있는데, 이 문과 창의 구조가 이 창고를 이루고 있는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고들의 7동을 가지고 그동안 쭉 문화적 재생들을 해오고 도시 재생과 더불어서 이 작업을 해오게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시 재생에 대한 생각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 재생을 하면서 이 시대의 논쟁거리들 중에는 도시 재생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을 재생을 하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이 10년, 그리고 운영을 해서 주변으로 영향을 끼치기까지 10년 해서 10+10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생의 시간은 굉장히 길다라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결과와 성과를 낳다 보니까 항상 이 시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고치다 보면 비용이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의 안전 등급에 따라서 비용은 또 천차만별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여기에 있는 그 건물들은 C등급이어서 내진 구조를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을 썼지만,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A등급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들 중에는 건축 폐기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산화탄소의 발자국이라는 내용 책을 보면 우리가 이메일 한 장을 보내는 것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지구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한 번쯤이면 다시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버리지 않고 또 매립하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는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을 한 20년간 해오면서 우리는 이 장소가 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단 이것이 경제적 가치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 가치로서도 다시 쓰는 것, 우리는 한번 쓰다가 모든 걸 허물어 버리거나 아니면 버려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시 고쳐 쓸 때 훨씬 더 애정을 느끼게 되고 훨씬 더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좋은 사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창고는 한때 허물릴 뻔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청주에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되면서 이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변신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동부창고 6동, 8동, 37동, 38동인데 이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다가 건물을 허물고 이 창고를 허물고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전문가, 또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고, 동부창고가 허물리는 추후의 사태는 막았지만 여전히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시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게 될 때 도시재생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는 문화적 접근보다는 여전히 성과와 개발 방식의 접근,
5년 안에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도시의 정체성이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때 제 기억은 2018년이었는데 이때 와서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사와 시민단체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제가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 가치와 장소적 가치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서 마침내 바꾸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홍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연초제주창 인근에 밤고개라 불리기도 하고 또는 방고개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 도심 북측에 진입하는 관문이 있는데 그 청주 농고 후문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해업소 영업이 성행했던 곳을 문화재 재생을 하자라고 해서 2020년 7월부터 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나눔 허브센터를 신축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전문가나 또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의 의견을 모아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또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빈 건물에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이 공간의 활용을 모색하게 됐고 문화제조청과 연계한 공예공방 거리를 조성하자라고 최종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습인데 우측에 보이는 것이 청주 농고의 사진이고 그리고 왼쪽이 연초제조창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건물들의 모습들이고요. 그 안에 내부 모습을 보면 유흥업소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 곳을 지금 보존을 하고 오히려 이 건물들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허물고 나눔 허브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도 해안이 있어서 그때마다 시장님들은 그러면 동부창고를 보존하자 또 이 밤고개의 건물들을 보존하고 활용하자라고 늘 결정을 지어 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고비마다 아마 지켜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전문가와 활동가, 언론계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대한 많은 철학들을 갖고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비단 청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사회적으로 다시 쓰는 것에 대한 가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건물을 재생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는 부평의 캠프마켓이 1941년에 병원으로 쓰였고 거기서 많은 강제 노동과 동원이 됐던 곳 그래서 12살 애들부터 정말 어린애들이 와서 강제 동원이 돼서 무기를 만들다가 다쳐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시에서 허물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습니다. 때로는 무허가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허물어야 된다. 때로는 에너지 세이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때로는 소방과 피난 기준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게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도 하고 여기는 지진 구조를 내진성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 환경 오염이 된 그러한 발암 물질들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 쓰고 있던 건물들을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장소적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고 소멸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생각과 사업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고도 성장을 미덕으로 삼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밀어버리고 자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빌딩을 세우던 생각들, 경제적 가치만이 강조된 아파트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아마 이런 활용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역사적 가치의 보존과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청주에서는 동부창고가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계획들을 받아들이게 돼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18년 겨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6동, 8동, 38동, 37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급하게 만들었던 계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보면 저렇게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높은 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6동, 8동, 37동, 38동을 예술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제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고 또 여기에는 다양한 그 광장과 회랑이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주차장 상부에는 그냥 뭐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아까 임대주택으로 계획했던 곳을 지금 문화적 도시 재생이 수용이 되면서 현재 7개의 창고 건물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에는 6동, 8동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38동이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동은 현재 설계가 완성이 돼서 2022년에 6월이면 아마 다 만들어질 건데 6동 앞에 보면 이렇게 건물 빈자리 3개가 있는데 저기는 창고가 있었던 건물의 터입니다. 그래서 그 터에서는 마켓을 열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장소로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안 된 것들은 이제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제 이런 부수적인 외부의 시설들이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동부 창고의 그 건물 내부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저렇게 다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2014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록에 대한 작업들인데 이 기록은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역사화될 수 없다. 그래서 기록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성하고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 가치를 미래에 전승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발굴하는 작업들, 여기에는 이런 장미, 라일락, 이 담배를 담았던 그 상자부터 해서 3,000명의 노동자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이야기들을 구술로 풀어내기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런 기록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의 다른 이름, 담배의 역사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조명을 하고 저도 한때는 담배를 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갈 때쯤이었는데
제가 그때 피웠던 담배가 여기에 솔, 거북선, 한반도, 제가 피웠던 담배들이 이 담배들입니다. 제 연식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의 담배들은 여기에 없는데 이때만 해도 이런 담배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졌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했는데 한 사람의 기억은 추억으로밖에 남지 않지만 이러한 기억을 공유하게 될 때 좋은 콘텐츠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그 아카이브한 것들을 전시하기도 했고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도 하고 또 이재복의 동부창고라고 했는데 올해 동부창고를 사진 찍은 것들을 가지고 서울에서 전시도 했고 청주에서 전시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산업 시설해서 이제 이 아까 그 창고들 중에 38동을 전부 그 기록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건축적인 면에서만 기록 작업도 또 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문화제조창 2층에 가면 아카이브 룸에 전시가 현재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축 작업 중에는 3D 스캔을 해서 트러스의 치수 부재들 하나하나들을 이런 스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스캔한 것들이 그 3D 모델링이 되고 그것이 다시 치수화돼서 기록하는 작업들로 고치기 전에 이 작업부터 해서 추후에 좋은 데이터들로 만들어지게끔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한 그동안 이러한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8년 동안에 많은 활동들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창고가 예술놀이터가 되는 과정들, 또 문화가 있는 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동부창고가 또 다른 모습의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영상으로 기록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책으로 기록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부창고의 서사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이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공간을 기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예술가들이 본 시선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진화하면 좋겠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장소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설치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 작품, 설치 작품들을 보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가. 그래서 전시 공간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곳에서 공연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또 공연의 방법도 버스킹 형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클래식 공연들, 재즈 공연, 다양한 공연들을 이곳에서 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형태의 공간,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의견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스프링 마켓을 했는데 요거는 팔동에서 넓은 공간에서 가벽을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마켓을 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너무너무 이곳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 때에 크리스마켓도 열었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엄청 이곳에 와서 즐겨하고 나누고 교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추후에 공간에 대한 것들을 담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외부 공간도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공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눠보기도 했고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도 같이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그 공예 페어를 여기에서 하면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이렇게 좌판을 쫙 깔아놓고 또 우리가 공예를 주제로 해서 또 서로 마켓도 열어보는 그런 때도 있었고 내부에서는 또 이제 내부대로 이런 작업들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동부창고가 공예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파일럿 프로그램들도 했고 한때는 그 공예 비엔날레를 이 창고에서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면 그냥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 작업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 속에서 동부창고의 내 건물들을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술가들과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 단순히 건축 공사로서의 건축 행위가 아니라 예술가 7명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면서 예술가들이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천정이라든가 아니면 카운터, 그다음에 벽, 여기에 있는 벽 하나하나들 또 전부 간판 이런 것들도 작가들이 들어와서 7명이 참여하면서 이 작업들을 했고 계속해서 그 예술가들은 이거로 인연이 돼서 동부창고에서 예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업들 중에는 시민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때로는 워크숍을 통해서 때로는 작품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수렴을 하면서 이 공간 하나하나들을 꾸며나가고 담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존과 활용에 대한 것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보존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인가를 자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예술가들이 보았던 이 공간의 특성들을 잘 담아내는 작업을 해왔는데 그 중에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이 큰 공간을 우리는 그대로 살리면 좋겠다. 넓은 공간이 주는 그런 특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 공간의 그 장점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넓은 대공간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이 갖고 있는 트러스 그리고 트러스 위에 덮여진 이런 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자고 해서 이 건물에서 나온 폐자재라든가 내용 여기에 쓰여졌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등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연초제조창에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등이기도 합니다. 이 등들을 저희들이 버려지는 것들을 수거해서 이 공간에 등 기구로 고쳐서 다시 쓰기도 했고 때로는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한 2m 가량을 땅을 팠어요. 창고 하부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공연, 다목적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교육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오히려 층고를 더 높이고 대공간을 만들기도 해서 이 공간의 특징을 잘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걸 한꺼번에 뭐 5년 안에 이걸 다 만든다가 아니라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동안에 차곡차곡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오탈자가 났네요. 민들어가 아니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말 시간을 가지고 여기를 써보면서 그리고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 하나하나들을 잘 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런 흙더미가 있는데 이곳은 예술 놀이터로 추후에 만들어질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이렇게 투명 유리가 개입이 돼 있어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야외 그 예술 교육 놀이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 놀이터로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시민예술 놀이터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예술 놀이터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오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의견들을 담아낸 것들을 가지고 건국대학교 연구소에서 비전 전략 수립 연구에 대한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 용역과는 달리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자료들 그리고 시민들이 쏟아냈던 의견들 그리고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비전 수립을 4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곳, 또 예술 기반 평생 교육을 실현하는 곳, 예술 놀이를 통한 창의 교육을 하는 곳, 그리고 여기에서 시민 문화 주체 양성을 통해서 기존 동부 창고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 및 향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러한 4가지의 비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술을 통한 문화 경험에 그동안 집중해 왔기 때문에 예술을 중심으로 소통과 연결의 가치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특히 기존 사업에서의 그 연속성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루자. 특히 그러면서 문화예술 교육,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예술 교육의 그 기능을 특화하는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현재 미래지향적 플랫폼인 시민예술 놀이터로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민예술 놀이터에 대한 공간 구성은 아까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2동이 꿈꾸는 예술터를 만들면서 예술성 중심의 공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생활문화 중심의 시민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광장은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이벤트 공장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가 일상화되고자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그 커피숍이라든가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시민성에서는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예술이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작업도 하고 나누고 하는 이러한 공간들로서 활동들로서 이루어진 공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간들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기획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성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어떤 시민성에서는 이것이 일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여기는 예술적 접근에서 사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접근하고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곳에서 창의성과 예술성을 습득하게 되고 발현하게 하는 이러한 중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아이들부터 주로 이제 여기서 활동하는 유아부터 활동을 하는데 유아부터 어른까지의 그런 예술적 접근하는 공간으로서 이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다 지어져 있지는 않지만 곧 완공되면 그곳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부에 위치되어 있는 외부 공간과 여기에 커뮤니티 공간이 2동이 있는데 여기 이런 곳에서 어떤 시민과 예술이 만나게 되고 시민과 시민이 만나고 또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공간을 들 수가 있는데 아마 이곳이 오히려 가장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전시를 보러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러 가서 전시를 본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는 커피숍이지만 전시도 하고 그 이벤트도 있고
때로는 퍼포먼스를 하는 좋은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오히려 이 조그만 공간이지만 복합 문화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커뮤니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로나 이전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좋았던 공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한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해왔는데, 저는 제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변화가 많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속에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택하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윤성만 기자가 쓴 글 중에서 미래 기술의 핵심은 인간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예술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소통 능력도 키워줄 것이라고 확신을 해서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고 또 서로 공감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술가들의 예술성이 아이들에게 잘 경험되어져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거를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교실은, 저도 이러한 교실에서 제가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실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을 대량 생산화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교실들을 빽빽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학습을 했던 곳인데,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그때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이런 공간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창의력이 있을까, 상상력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이거는 유럽에 있는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저렇게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저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상력이 솟아나게 되는데, 구글의 본사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들조차도 훨씬 더 자유롭고 상상력 있는 공간들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팔복 예술공장 앞에 큰 관을 하나 갖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대학원 수업에 학생들하고 저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팔복 예술공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저 핑크색 관이에요. 저 속에 들어가서 애들이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저 그 칩이 있는데 칼라칩들을 던지면 자석이 붙어서 땅땅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그 소리도 다양하게 납니다. 그리고 저기에 그 칼라칩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데, 원래 제목은 송충이를 생각하면서 애벌레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오면 한 2시간 정도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놀기도 하고 애들끼리도 저거를 해체하기도 하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그 창의력 있는 그런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서 아마 우리는 소통의 도구는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잘못 우리에게 위험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요인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향을 너무 잘 AI가 파악을 해서 끼리끼리만 소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NS를 할 때 우리와 비슷한 사람끼리 유유상종을 하면서 편협된 정보력과 전달을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EBS 방송국에 나왔던 것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라는 그런 그 시리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도서관이에요.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얻은 정보들을 저렇게 서로 떠들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습득을 합니다.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네 사람이 습득한 지식들,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서로 아주 다양하게 우리는 의논을 하게 될 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왜 노벨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받았을까는 아마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해 주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얻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박수 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음악 공연을 보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러한 작업을 애들이 혼자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근데 저거를 여러 명이서 저렇게 물감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아주 신나서,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될 때 그 아이는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인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꿈꾸는 예술터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술가들 28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28명이 모여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술 교육에 대한 철학을 세우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자. 대개 우리는 공간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그때 만든 책입니다. 우리들의 생각들. 28명의 계속 논의했던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서 철학을 세웠던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보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특히 감각은 유아 때부터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감각을 우리는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 그래서 몸으로 쓰는 이런 감각들, 손으로 쓰는 감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한번 훈련을 해보자라고 했고, 이런 내용들을 예술가부터 한번 해보자. 또 하나는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말했던 네 가지의 능력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놀이를 했는데, 이 놀이는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게 되는 이러한 재미난 놀이들을 우리는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준비되어 있거나 자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료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거의 다 키트 상품을 제공받는데 우리는 붙어 써보지 말자. 그러니까 주변에 늘 볼 수 있었던 신문지, 테이프, 이런 일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 본다면 이 아이들은 늘 일상에서 저런 재료들이 나의 예술의 도구요, 나에게 흥미거리가 되고 저거로 무엇이든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계기들을, 동기유발을 만들기 위해서 일상의 재료를 써보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동부창고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이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 이미지, 생태, 매체, 소리의 언어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23명의 예술가가 참여해서 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 틈은 특히 학생들에게 이러한 예술적 경험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하게 됐는데 한 16번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지고 6가지의 그 어떤 요소가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작가의 관점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제 학생들에게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 잠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짜리 정도 되는데 그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저희가 청주 국립미술관하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예술이 갖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것들,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지라든가 생태적인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융합하면서 훈련된 예술가, 정말 예술성이 발현되도록 과정들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틈을 계획했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많은 장르들이 결국에는 서로 넘나들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굉장히 유용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작업들이 되게 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식의 작업으로 펼쳐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틈에서는 이제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작가분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 작업에 대한 스펙트럼도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서로서로 좀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르침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르침을 얻어간다는 그런 관계였는데, 프로젝트 틈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교재가 되고, 정해진 틀이 없이 그 가운데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관계와 소통 속에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간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예술가분들이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기획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시는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동료들도 찾으시고 서로 응원하고 지원하고 같이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파트너들로서 성장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예술로 함께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보자라고 같이 또 고민을 했는데, 충북 도교육청에 있는 그 교육문화원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연수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8명의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직접 여기에서 지금 했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술이 중요한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꿈꾸면서 동부창고에서 이 작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생님들이신데 이 워크숍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한테 이런 교육을 왜 우리는 못 시켰을까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워크숍을 그동안 나는 교육을 받는다라고 고민했던 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예술 그 워크숍을 통해서 훨씬 더 행복감을 느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들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선생님들이었지만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말 신나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충청북도의 지원교육청에 다 강의를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소개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는 동부창고에서 이러한 워크숍과 그리고 예술 교육을 같이 해보자라고 또 제의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저는 학교 교육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부창고를 시작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됐고요. 그 두 번째 작업은 예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술가들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야외 활동 또 실내 활동을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들이기도 한데 여기서 정말 예술의 도구가 별의별 거를 다 가져다가 일상의 도구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주변에 버려져 있는 그러한 종이통들을 가지고 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조형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했고, 아까 선생님들이 했던 작업을 그대로 아이들도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상상력들을 끄집어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식물에서 나온 색들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반죽을 만들기도 하고 조형을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창고의 8년 동안의 이야기를 쭉 오늘 설명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사실 저는 이 동부창고가 이 사회에 대해서 또 미래 세대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간인가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 청주 시민에게 또 청주에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앉아 있는 이 공간이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돋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우리 곁에 남은 소중한 공간, 동부창고의 진화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라질 수 있었던 이 공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계시는 황순우 이사장님께서 직접 현재 진행 중인 살아있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임미선 감독님과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시재생의 표본이라고 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오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곳은 인천 아트 플랫폼인데 개관 때부터 제가 지켜봤고 또 클레아크 김해 미술관에서 전시도 했었는데 너무 멋진 공간이 또 예술 전문 예술가들에게 아주 멋진 공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전주의 팔복예술공장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마 세 번째 프로젝트, 아마 세 번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최근 하고 계시는 총괄 계획가로서 동부창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전에 아트 플랫폼하고 팔복예술공장하고 이번에 하시는 그 동부창고하고의 조금 차별성이랄까, 아니면 청주에서 뭐 구상하고 계신 어떤 특이점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감독님하고 뵌 지는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네. 그 아트 플랫폼에서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오랜 이후에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동부창고 같은 경우는 앞전에 했던 인천 아트 플랫폼이나 팔복예술공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은 시민 참여 중심의 그러한 작업들이고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예술을 일상화시키는 그런 장소로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예술의 씨앗을 만드는 그런 전문적인 공간이었다면 이제 전주 팔복 예술공장은 동부창고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예술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향유하고 오히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곳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소적인 특징이 좀 있는데 인천에서는 도시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고민을 했다면 전주는 이제 공업단지다 보니까 공장 속에 섬과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주변을 바꿔가는가라는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동부창고에서는 사실 어떤 고민이 더 컸냐면 기존 시설이 워낙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연초제조창이라는 그 공간이 지금은 문화제조창으로 바뀌면서 공예 클러스터나 첨단문화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국립미술관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러면 동부창고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똑같은 역할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되 여기에서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게 해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어떤 도시의 맥락 속에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적 특징으로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작고 다른 크고 작은 공간을 재생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을 했다면 그리고 팔복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의 한 개의 공장이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청주에서는 아까도 소개했던 핑크 트러스라는 22m짜리의 대공간이라서 이런 대공간에 대한 특징을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주 매우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이 특징들을 잘 끄집어내는 그런 건축적 작업들이 좀 어렵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 특질을 잘 살려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네, 그 건축 공간과 컨텐츠가 굉장히 융합이 잘 돼서 아주 멋진 프로젝트로 지금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예술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예술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텍스트 안에 미래의 한국 사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시민 중심의 어떤 주체적인 또는 자율적인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떤 미래적으로 좀 희망적인 그 계획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2020년도에 그 문화도시로서 청주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또 공예도시를 또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주가 앞으로 어떻게 그 이름에 걸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주에 왔다 갔다 작업을 한 지 한 5년 이제 됐습니다. 청주에 대해서 이제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때이기도 한데 저는 청주가 기록문화도시를 이제 표방을 했고 또 공예 비엔날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공예에 대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록을 주제로 하든 공예를 주제로 하든 문화도시에 대한 것을 자꾸 사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늘 합니다. 사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형성이 돼서 지속 가능한 그런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비엔날레를 한 지도 꽤 오래됐고 또 이제 기록문화도시를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행사성일 때도 있는데 오히려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 중에 결국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좋은 공간도 있고 행사도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 시민들, 사람들, 그다음에 도예가든 아니면 공예를 하는 많은 작가들이든 또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훌륭한 작업들을 하고 행복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화라는 의미는 특히 여기서 말하는 문화도시에서 이 도시, 문화도시는 결국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사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발제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산업에 막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 거꾸로 저는 인간에게 관심을 두고 산업혁명이 아니라 인간혁명을 말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간을 재생하고 도시의 구조를 재편을 하게 된다면 미래 세대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문화도시는 정말 저는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간을 만들어낸다거나 많은 행사 속에 파묻혀 버린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문화도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저 이제 이번에 우리 감독님이 비엔날레 진행하시는데 많은 응원과 박수와 또 아주 훌륭하게 잘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기쁘게 또 생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철학이 부재한 곳에 어떤 그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래 세대에게 어떤 시간과 공간과 노력을 보낼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동부창고에서 바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이번에 청주공예 비엔날레 준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2년마다 개최합니다. 국립박물관 또는 국공사립박물관이 11곳이 청주에 있습니다. 또 동부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또 시스템이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과 시스템과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맥락화하고 시스템화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인재인 것 같아요. 그 인재를 키우는데 아마 우리 그 황순우 소장님 또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아주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빠르게만 달려가던 우리가 잠시 멈춰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만 하는 소중한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나눠주신 황순우 이사장님 그리고 임미성 감독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국제 공예 콜로키움 세 번째 세션 공예도시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